3, 2, 1. And action. 우리가 항상 욕망하는 게 그거 같아요. 아트필름 감독으로 홍상수, 김기덕 다음에 누가 있냐라고 외국의 사람들도 영화제 같은 데는 물어보기도 하고. 이 사람은 비주얼로 어떠한 자기만의 세계를 그게 대중이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만들 줄 아는 그런 능력이 2010년 이후에 등장한 감독들 중에 가장 탁월한 축에 드는 감독이 아닌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감독들이 시나리오를 초고, 수정고 막 계속 재고까지 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첫 작품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시나리오 작업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감독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근데 사실 뭐랄까 뭐 신인 감독, 주목한 신인 감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냥 남 얘기하듯이. 왜냐면 같이 작업하고 싶은데 막 그 순서도 기다리기 힘들고 막 이런 감독님들부터 해서 난 진짜 이 감독이랑 언제 난 이 감독이랑 언제 한번 작업을 해보나 막 이런 감독들도 있고. 하시죠. 톡톡 영화 만담. 톡톡 영화 만담. 톡톡 영화 만담. 톡톡 톡톡 영화 만담. 톡톡 영화 만담. 톡톡 영화 만담. 톡톡 영화 만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계 늙지 않는 아저씨가 되고 싶은 엉클조입니다. 예, 저 18년차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PD예요. 필요할 때 나타난 유반장입니다. 좀 톡톡 영화 만담 맨날 단조로운 것 같아서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2주 연속 실패인 것 같아. 지난주에도 실패하고 오늘도 실패하고. 바보들 같아요. 하지 말자. 시그널도 못 읊어. 그거를 못 해갖고. 지금 이제 뭐 여름 시즌이 다 끝나고 8월 15일 연휴도 끝나고 이제 3주 차로 접어드는 여름인데요. 이번 주에 또 개봉작이 흥미로운 영화들이 있죠. 몇 편 있죠. 일단 할리우드 대작 중에 이제 스타트랙 비욘드. 예, 이번엔 그 쌍제이가 연출한 게 아니고요. 저스틴 린이라고 되게 생소하죠. 이 사람이 분노의 질주 시리즈 4편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질주 도쿄 드리프트 때부터 해서 디 오리지널, 더 맥시멈, 언리미티드 뭐 이게 다 그냥 끝장이야 제목이. 뭐 이런 식의 이제 4편을 만든 감독인데 뭐 영화에 대한 평은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무난하다. 이 시리즈 특유의 재미를 잘 살렸다. 그리고 이제 이 시리즈에 이제 그 공식이 있죠. 알 수 없는 어떤 걸로부터 이제 공격을 막 당해요. 그래서 각 행성에 흩어지죠. 예. 그러다가 반격을 시작해요. 예, 기상천외의 방법 막 이런 걸로 해서 반격을 시작하는데 이번 시리즈도 이제 그 공식에 충실한 이제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랙 시리즈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스타워즈도 사실 한국에서는 이게 썩 잘 되는 그런 건 아닌데 스타트랙이 오히려 요즘에는 그 JJ가 붙으면서 그러니까 JJ는 참 특이한 스타워즈 시리즈도 하고 스타트랙 시리즈도 하는 이제 그런 감독인데. 근데 재밌어. 네, 스타트랙 시리즈는 재밌어요. 그 막 이렇게 순간 이동 뭐 이런 컨셉도 되게 흥미롭고 예, 배우들도 되게 이 시리즈 최적화된. 아니 최근에 이제 블록버스터를 만드는 감독 중에 그 가장 거대 서사가 아니고 작은 서사 안에서 그 뭐 잔재미랄까요? 옛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내면서 그러면서도 또 영화적인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가지고 오는 이게 특이한 어떤 규모와 물량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서 자기의 개성을 그렇죠. 스타일과 개성을 보여주는 감독인 것 같아요. JJ 감독이 기획하거나 연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작한 영화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그 잔재미를 알아요. 잔재미를. 그러니까 추억도 알고 아주 그러니까 안전빵 안에서 되게 그 재미를 최대한 끌어내니까 아주 심한 또 모험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항상 프랜차이즈 안에 있으려고 하고 이렇게 뭐 슈퍼에잇 같은 영화 보면 참 그 스필버그 영화에 대한 오마주도 있으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자기가 하던 그 가락 안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이른바 떡밥 영화라고 하는 클로버필드 이런 것들이 제작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굉장히 그 상업 영화 안에서 뭐 기리나죠. 기리나 요즘 보면 이제 그 J.J. 에이브럼스 기리나라는 표현이 참 크리스토퍼 놀런 그리고
언제적 저널리즘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시대에서. 근데 뭐 조스 웨던 스크린 표지에서 봤던 내용 같아. 예, 길이 납니다. 이게 18일날 개봉한 영화. 예, 이번 주 개봉한 영화고요. 그 다음에 독립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이 혹시 수토구라는 영화 보셨어요? 숫호구. 수토구. 백승기 감독의. 예고편하고 포스터만 봤어요. 두 번째 영화. 이게 방송에서 하기 참 그런데 제목이 왜? 예, 시발 그리고 쉼표하고 놈 인류의 시작. 시발이 그 시작할 때 시발 하잖아요. 시발점이 됐다. 시발 놈 인류의 시작.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남자 탐구하는 영화들이 계속 만들어요. 이제 수청각 남자 뭐 그렇죠. 스토구에서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의 문제, 남자 탐구 시리즈의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예산 SF 컨셉도 막 결합이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불청객을 만든 이응일 감독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다른 맥락이긴 한데 뭔가 연상시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게 초저예산적인 어떤 그런 발상과 SF적 상상력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그 미시적인 그런 이응일 감독이 이제 B급이라고 몇 명이 되면은 이 백승기 감독은 스스로 C급 C급 무비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스토그도 그렇고 예고편 보고 그러니까 진짜 C급이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초저예산 영화 그러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만들고 홍보 컨셉도 스토그 때는 우리 이제 대개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소개봉 이렇게 해서 개봉했었는데 이번에 시발롬 인류의 시작은 이제 초미세 개봉이라는 컨셉으로 초미세 개봉. 야 좋다 그거 좋다. 아니 극장이 없는데 뭘 대개봉 소개봉 하면 뭐해? 초미세 개봉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한두 개간 건다 뭐 이런 거고. 본론만 봐라. 그리고 극장에 이제 한두 개간에서 그래서 이제 걸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독립영화의 스펙트럼에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지대를 독보적인 그런 영역을 맞아요. 사실 독립영화 쪽에 독특한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양반들이 뭐 영화제 틀고 개봉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개봉까지 가려면은 그 배그 마케팅비가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영화제 상을 받든지 작품적으로 인정을 받든지. 근데 이분들은 부천국제영화제 개막식을 야외에서 했는데 레드카펫을 쭉 하잖아요. 배우들이 쭉 하는데 시발놈 그러는데 시발 놈의 시작. 그 피켓을 만들어 온 거야. 시발놈 인류의 시작 이러는데 피켓을 만들어 와서 그 막 하면서 사진을 찍는 거야. 근데 그런 사실 그런 이제 악동 같은 그런 이제 태도는 있어야 돼요. 물론 영화적인 평가는 또 우리가 별도로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어떤 규모의 영화를 만들었고 어떤 나 누구에게 어필하겠다. 초미세 개봉이다. 볼 사람 봐라. 우리 초저예산만이 아니고 초미세 개봉이다. 되게 작은 영화인데 약간 대개봉 막 이렇게 하면 좀 되게 민망할 때 있잖아. 그냥 보는 사람도.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 슈퍼마켓 보면 분명히 구멍가게인데 다 슈퍼마켓이잖아. 미니 슈퍼. 이게 말이 안 되는 모순형용 이런 것처럼. 수토구 때도 이제 그 관련 홍보 동영상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추천 동영상. 근데 셀럽 없는 추천 동영상이 있었어요. 재밌다.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홍보 컨셉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고. 영화도 재밌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아트나인에서 이번 주에 직접 개봉하는 개봉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그 크리피라는 일본 영화 구로자 기요시. 저 좀 기대 중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천에서 상영이 됐었죠. 그래서 크리피 부재 일가족 연쇄 실종 사건. 예, 그래서 그 원작자가 마에카와 유타카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한국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원작 갖고 이제 만드는데 그 기요시 특유의 그런 불온한 기운의 어떠한 그런 호러 미스테리 스릴러 이런 장르의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영화 하나가 있어요. 나만이 없는 거리. 이게 이제 그 300K라는 작가의 만화 굉장히 베스트셀러 굉장히 유명한 만화예요. 그걸 토대로 한 이제 영화고요. 그 다음에 정말 때 아니게 구디런팅이랑 죽은 시인의 사회가 재개봉하더라고. 진짜 뜬금없다. 저 대학교 때 막 봤던 그런 영화들인데 에다노크와 맷 데이먼의 리즈 시절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각본상도 받았잖아요. 구디런팅으로 맷 데이먼. 베 애플렉이랑 같이 받았었죠 그때. 그래서 참 이 영화들이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개봉 시장이 이제 뭐 몇몇 화제작이 아니고 아주 그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는 아주 폭넓은 그런 영화들이 개봉이 됩니다. 이건 이제
엉클조가 소개해 주실 그 서울역 연상호 감독의 이제 그 부산행의 프리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서울역과 그리고 이성강 감독의 카이 거울호수의 전설이 두 편이 개봉이 되는데 이제 둘 다 그 다다쇼에서 이게 참 재밌는데 그다음에 서울역은 연상호 감독이 각본 연출을 한 이제 애니메이션이고 카이 거울호수의 전설은 연상호 감독이 제작을 하고 이상관 감독이 연출을 한 건데 둘이 투자사가 달라요. 서울역은 뉴 명필림 이런 데서 했고 그 이성관 감독님 카이 거울호수의 전설은 메가박스에서 했어요. 그 회사가 다르잖아. 근데 제작사는 그 다다쇼야.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개봉일이 같아졌어. 그래서 자기가 감독한 영화하고 그 제작한 영화하고 같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극적 상황이고 좀 애매하지. 이게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이런 애매한 이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카이 거울호수의 전설은 어쨌든 방학 시즌에는 붙여야 돼. 그러니까 그 전체 관람가고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판타지 그 애니메이션이고 어디에 얼음에 갇힌 동생과 어떤 상처 때문에 헤어진 남매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만나는 내용이에요. 상당히 그리고 여름에 보면 좋을 만한 영화예요. 그치. 그다음에 나는 전주국제영화제 야외에서 봤는데 영화가 그때 뭐 얘기했죠. 영화 4D야 4D. 추워서? 얼음이 막 몰려와. 너무 춥게 봤는데 여름에 극장에서 봐도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개학을 하기 전에 초등학생들이나 이런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블록버스터들은 지나갔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영화인 거야. 그러니까 여름 8월 18일 날에는 해야 되는 거고 그 서울역 같은 경우도 부산행이 개봉을 했잖아요. 근데 부산행보다 서울역이 훨씬 1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작은 영화들을 이 영화도 저예산 영화거든요. 뉴에서 투자를 했지만 하다수에서 만든 영화고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마케팅비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산행이 터지고 나면 그 후광으로 개봉 전략을 세운 것이 부산행 개봉한 지 한 달 만에 이제 개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영화가 애매하게 그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달 붙어버렸는데 일주일 차이도 아니고 하루 차이로 이렇게 붙어버렸네. 조금 연상호 감독 입장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좀 있을 텐데 그래도 관객층이 좀 다르니까 전화 연결하나요? 그럼 연상호 감독? 연상호 감독님 뭐 필요하면은 아마 부산행 서울역보다 그 카이 거울호수의 전설을 그 홍보하기 위해서 전화 연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뭐 다음 주에 해볼까요? 그러죠 뭐. 1000만도 넘으셨는데 조금 뭐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그 부산행이 KTX 타기 직전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KTX를 탔는데 갑자기 좀비가 뛰어들면서 그 좀비 바이러스가 맺힌 사람이 심은경이잖아요. 네. 대부분의 관객들이 심은경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많죠. 나도 몰랐어. 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는 심은경이다. 그 사전 정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서울역의 주인공 여자 목소리를 심은경 씨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선녹음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부산행을 만들 때 그런 이제 좀비 캐릭터를 심은경 씨한테 시킨 거지. 전화 연결 되나요, 심은경 씨? 모르겠는데. 기승전 전화 연결. 그래서 그 한 소녀가 기차에 타면서부터 뭐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영화의 서울역도 엔딩이 그냥 확 끝나거든. 부산행에서 어떤 보여주지 못했던 그 좀비 이 영화에서도 좀비 바이러스의 원인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데 네, 무슨 연구소에서 뭐가 누출됐다. 무슨 바이오지 무슨 바이오. 바이오에서 뭐가 누출이 됐다고. 거기에 이제 공유가 투자해서 이렇게 증권 조작, 한 주식 조작. 부산행에 나오는 거지. 서울역에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이제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많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좀비들을 그냥 노숙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 뭐 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노숙자들이 지금 서울역에서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고 있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설정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자기랑 다른 계층의 사람 그리고 뭐 거리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면서 뭐 그런 서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특하네요. 되게 세요. 그러니까 막 불대포도 나오고 차벽도 나와 영화에. 그러면서 그 서울역이 한국 사회의 어떤 축소판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저는 오히려 그 부산행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설정이라든가 그리고 연상호 감독 특유의 어떤 애니메이션적인 터치라든가 영화의 반전도 있어요. 거친 막 인물 막 아주 거치게 그리죠. 부산행에는 그렇게 센 뭐 반전이 없는데 여기에는 반전이 남아 있어. 이 관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관계인가가 드러나면서 영화적인 것들을 여기까지 보여주고.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어쨌든 그 두 한국의 이 창작 애니메이션이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1년에 3편 2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뽀로로나 이런 시리즈가 아니면 많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그 이성호 감독의 창작 애니메이션과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나와서 개봉을 하고 각축을 다투는 거는 뭐 본인들은 괴롭겠지만 흥미로운 현상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으실 소리는 EBS 초대석에서의 임권택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영화를 딱 극장에서 보시니까 아 이게 참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이 드셨어요? 어떻습니까? 아니 좋았어요. 좋았고. 그냥 좋았고 그것이 무슨 제그 평생 직업이 될 만큼 그렇게 나한테 좋은 것인지 어쩐지도 몰랐고 그 남작을 했을 때만 해도 헐리우드 영화 베끼기에 그렇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미국 영화의 수준은 다 못 온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3류, 4류가 되더라도 좀 내 영화의 질을 조금 높여보자. 높여보자. 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터무니없는 욕심이라는 걸 이제 좀 일찍이 한 것 같아요. 왜요? 미국 영화 베낀다는 게 거기는 우선 인력, 우선 기재, 또 자본, 과학적 받침 이런 것들인데 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고 불모지에서. 그래서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면은 만들 수 없는 한국 영화를 만들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제 달라지고자 무척 노력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한 10년 지나면서 이제 겨우 그 때를 이제 벗기 시작했죠. 우리 신인 감독들을 얘기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 특집은 이제 신인 감독 2010년 이후 극장 개봉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이제 한국 극장 영화계에 등장한 장편 영화, 단편을 제외한 독립 영화, 상업 영화 다 포함해서 쭉 뽑아봤어요. 주목할 만한 이제 신인 감독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궁금할 텐데 왜 이거를 하냐 지금 이 시점에. 아이템이 딱히 없어요. 솔직히 이게 아이템이 떨어질 때가 진작이 지났는데 그 이유밖에 없나?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듣는 신인 감독들 속상하겠다.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한 이거에 해당되는 감독들이 뭐 최근에 연상호 감독 천만원 연상호 감독도 이제 2010년. 그러니까 저는 이유를 좀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너무 듣는 사람도 매가리가 안 생길 것 같고 저는 뭐 2010년 이후로 잡은 거는 왜냐하면 2000년도 있고 2010년도 있고 이런 뭐 나누는 게 있는데 2010년 이후로 잡게 된 거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면 너무 많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욕망하는 게 그거 같아요. 그 지난번에도 우리가 포스트 박찬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봤을 때 그때 망했죠. 뭐 해외 쪽에서 아트필름 감독으로 홍상수, 김기덕 다음에 누가 있냐라고 외국의 사람들도 이제 영화제 같은 데는 물어보기도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죠.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뭐 산업적으로는 뭐 박찬욱 감독이든 김지훈 감독이든 뭐 봉준호, 유승환 이렇게 또 언급되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뭐 90년대에 데뷔한 분도 있고 2000년 초반에 데뷔한 분도 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세대들이 사실 영화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저는 오히려 필모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흥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평가받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특히 흥행작 감독을 봤을 때 그 영화는 기억하지만 감독 이름 기억 못하는 경우 상당히 많고 네? 그게 이제 상업영화의 또 맹점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작가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해서 우리가 뭐 이제 흥행도 중요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작품적으로 좀 주목할 분들을 리마인드를 해보고 청취자한테도 좀 소개도 좀 하고 우리가 기대와 응원을 좀 보냈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2010년 이후에 그러니까 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2010년부터 쳐서 장편 영화로 데뷔한 그러니까 2009년에 영화제에서 뭐 상을 받고 그랬어도 개봉 기준으로 해서 2010년이 되는 이제 2010년 이후에 한국 일반적인 관객들과 만난 그런 감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냥 각자 감독들 중에 뭐 한 편을 만든 감독도 있고 그렇죠. 그 기간에 막 6, 7편을 만든 감독도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2010년에 영화제 들고 4편을 지금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애니메이션 저편과 실사영 한 편. 그렇죠. 여기 중간에 단편들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전주환 감독 같은 경우 네. 타운 시리즈 3부작 만들고 불륜의 시대, 무게, 마이보이, 성만 허가까지 7편 만들었어요. 이상우 감독도 뭐 엄마는 창녀다부터 해서 트로피칼 마닐라 아버지 해서 이분도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멸 감독도 뽕돌 짓을 뭐 6편이에요. 6편만 예, 이런 감독들이 있고 최근에 그 눈꺼풀까지 작년에 만든 눈꺼풀까지 6편이에요. 아니면 이제 주목받는 작품 한 편을 뭐 근데 이제 데뷔를 뭐 2014년 15년에 한 감독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다 통틀어서 네. 이 감독들 중에 뭐 몇 편을 만들었던 거 한 편을 만들었더라도 네. 아, 이 사람이 앞으로 난 되게 주목할 만한 감독이라 생각한다. 네. 이런 감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엉클조가 추천할 만한 2010년 이후에 등장한 감독들 중에 어떤 감독을 엉클조는 저는 뭐 연상호 감독이랑 작업을 하기도 했고 네. 그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단편만 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편을 만들 때 이 영화 어떤 꼴로 나올지 또 어떤 영화적인 평가를 받을지 그런 거에서 저 스스로도 뭐 100% 확신은 있기 어려웠을 것 같고 영화를 잘 만들 수 있게 이제 했던 이렇게 작업했던 게 이제 돼지왕이고 그 다음에 바로 만든 게 사입이고 그리고 서울역을 만들어 놓고 부산행을 하고 이제 개봉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 관객들의 반응이 되게 이나 평자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우리 연상호 감독 스스로도 자기가 이 시점에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잘 아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또 그 뭐 그래서 연상호 감독이 앞으로도 그 지금 뭐 큰 상업영화 감독이 됐지만 앞으로 자기의 칼날을 그 놓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뭐 영화 그 다음에 또 영화적으로 뭐 얘기를 드리면 그 지수를 만들었던 오멸 감독이 2010년 이후에 이분도 6편을 만들었거든요. 거의 한 해도 쉬지 않고 한 해 2편씩 만들었는데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가하기에 그 어떤 역사적인 드라마를 다룬 영화 중에 그 이 정도 완성도를 가진 영화가 있었나 그 한국 영화를 통틀어서 그렇게 저는 당시에 평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도 듣긴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작년에 만든 눈꺼풀도 그 세월호 얘기를 가장 빠르게 그렇죠. 그 실사 극영화로 만든 분이 만들었어요. 나는 이 오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게 그 상업적인 아주 작은 배급망이라도 네. 좀 이렇게 제대로 좀 탔으면 그러니까 이어도 같은 영화 되게 좋다는 얘기만 있는데 저도 못 봤어요. 네. 그리고 볼 길이 없어요. 어이구 저기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다운로드가 네. 돼서 이제 봤는데 이제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좀 그리고 개봉 눈꺼풀도 지금 사실은 이제 네. 최초로 만들어진 세월호 영화라고 하지만 개봉식을 좀 놓쳤죠. 네, 인디 포럼 때 상영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좀 작년 부산부터 다 상영이 됐어. 부산, 서울대미아제 인디 포럼 쭉 상영이. 영화제에서만 너무 이렇게 되고 어떤 좀 대중적 통로를 좀 더 확보했으면 하는 분명히 이 감독은 그걸 뭐 감독이 확보하기 싫어서 확보를 안 했겠어요? 그것까지 아니 확보하기 싫어하는 분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확보됐으면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작품 세계는 분명히 그 되게 탄탄한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층이 네.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영화적인 지지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았죠. 그리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이제 개봉을 그렇죠. 연상호 감독도 사실 그런 감독이었다 이번에 완전히 이제 대중적인 감독이 된 거고 오멜 감독은 좀 이제 연상호 감독과는 좀 상황은 그러니까 성격은 다르지만 분명히 이 감독의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영화들의 세계를 지지할 만한 그런 이제 감독들이 그리고 있을 거예요. 추가로 또 한 분을 좀 더 말씀드린다면은 그 줄딱동시를 만든 김경묵 감독을 좀 그 주목하고 싶고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영화를 만들지 상당히 궁금해요. 이제 제가 이 감독은 단편 때부터 20살, 21살 때부터 서울대미화제를 통해서 봤고 그리고 개봉한 영화들은 작은데 뭐 계속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장편을 청계천에게 뭐 심지어 한국에서 개봉하기 어려운 얼굴 없는 것들 그리고 뭐 그 감옥 가기 전까지 그 만들었던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뭐 이웃국 같은 경우도 계속 장편을 만드는 이제 30이 넘었는데 30이 좀 더 넘었겠구나. 33, 4살 됐는데 이렇게 영화를 계속 만들어 왔어요. 지금 조금 이제 쉬면서 건강을 그 보존하면서 다음 계획을 잡고 있을 텐데 뭐 2010년 이후에 뭐 대중적으로나 작품적으로 이렇게 조금 평가를 받은 뭐 이게 다 독립영화 진영에 있던 사람들을 추천하게 됐는데 연상호, 오멸, 그 김경욱 감독 그 앞으로의 영화가 기대되는 감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되게 주목할 만한 감독이라고 생각하는 감독은 장건재 감독이에요. 네네. 네, 장건재는 뭐 우리와도 굉장히 이렇게 친숙한 친한 사람을 뽑은 거군요. 다행히 친한 사람이 거기 되게 나도 뽑아놓고 보니 친한 잘 만들고 있어서 되게 뭐 좋기도 하고 우리가 장건재 감독은 저희 예전에 문화학교 서울이라는 단체에 같이 있을 때 고등학교 때부터 보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이렇게 비행 청소년 시절부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엿한 그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장편 영화 감독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작품. 그러니까 장건재 감독의 가장 좋은 거는 그 한여름의 판타지아, 그러니까 회오리 바람에서도 느꼈지만 그리고 최근작 이제 한여름의 판타지아에서도 느꼈지만 감성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 감독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가 회오리 바람 장편 만들 첫 장편이죠. 그거 만들 때만 해도 자기 얘기. 그리고 잠 못 드는 밤 중편 만들 때도 그냥 자기 얘기 이런 거였는데 이제 한여름의 판타지아가 이제 장편이고 그런데 그런 거를 벗어나서 되게 이렇게 진짜 그거는 너무 간단한 설정 안에서 이제 되게 그 공간과 그리고 감정과 그리고 아주 미묘한 스토리와 이것만 가지고 승부를 본 영화인데 저는 작년에 개봉했던 모든 영화 한국 영화 중에 모든 영화 통틀어서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 영화가. 이 감독의 그러니까 이 장건재 감독이 그렇죠. 동의할 수 있죠. 이런 감정을 이런 감성들을 그리고 이런 미묘한 느낌들을 만들어내는구나. 정말 다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좀 이 감독한테는 좀 더 좀 많은 자본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감독의 원래 그 옛날에 만든 단편도 보면 되게 장르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인데 이제 감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훨씬 더 상업적으로도 뭐 좀 더 이제 큰 버짓으로 해서 장르 영화를 만들었을 때도 어떤 장르를 만들든 되게 이렇게 그냥 관습만 살아있는 그런 장르 영화가 아닌 감정이 있는 되게 그 캐릭터가 되게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앞으로 뭐 그런 영화를 할 것 같아요. 좀 당분간 쉬면서 조금 시나리오를 잘 쓰는 영화를 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이제 저도 이제 오멸 감독을 생각했다가 이제 엉클조가 하셔서 다른 감독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그 최근에 본 우리들의 윤가은 감독이 저는 되게 앞으로 맞습니다. 되게 주목할 만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감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항공주의 이수진 감독이라든가 거인의 김태용 감독이라든가 이런 아주 미묘한 공기를 잡아낼 줄 아는 감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창동 감독 같은 분들이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정말 미묘한 느낌. 정말 그 사람만이 잡아낼 수 있는 그 현장의 공기 같은 거. 그 현장 어떤 식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걸 담아낸단 말이죠, 영화에. 그거는 진짜 쉽지 않은 그런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감독의 인장이라 할 수 있는데 윤가은 감독이 이렇게 나이가 많거나 이렇게 뭐 장편을 이번에 처음 한 거죠. 사실 그전에 단편 작업만 했고 단편 3편인가를 했었고 그다음에 첫 장편인데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좀 생생한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윤가은 감독도 굉장히 이렇게 주목할 만한 그런 이제 감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뭐 상업영화 감독이라고 뭐 구분하기는 좀 그렇지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난 고민을 너무 안 하고 막 얘기했나? 그들은 그 고민을 모를 거예요. 어차피. 내 이름이 언급되느냐 안 언급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양우석 감독 아니면 이제 두 명을 한다면 변호인은 양우석 감독과 그리고 이제 조성희 감독 완전히 다른 이유로 양우석 감독은 이야기를 아주 보편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정말 이렇게 정석적인 그런 스토리텔링의 방식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실수할 확률이 되게 적죠. 상업영화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탄탄하게 되니까 이야기가 된다는 거는 캐릭터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어떤 장르를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양우석 감독에게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옛날에 그 웹툰 작가였나요? 양우석 감독은 데뷔가 상당히 늦은 거죠. 늦었죠. 그렇죠. 굉장히 늦었죠. 그러니까 근데 늦은 편인데 그런 탄탄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게 단지 그 경력만 있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경력이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관습만 쌓이고 그런데 이 감독에게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대한 어떤 내공 그리고 이 사람 아이템이 굉장히 많더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네. 그리고 그게 되게 뭐 역사적인 과거 이런 얘기도 있지만 되게 혹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성희 감독은 너무 과작 아닙니까? 루데인유에 지금 없지 않나요? 뭐 과작이 아니고 한 편 만드시는 별로 꽤 됐잖아.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밖에 안 됐어요. 올림픽 감독들이 얼마나 많은데 4년 만에 만든 감독들이. 그리고 이제 조성희 감독을 이제 되게 주목한다면은 이 사람은 비주얼로 어떠한 자기만의 세계를 그게 대중이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그 만들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이 2010년 이후에 등장한 감독들 중에 상업 감독 중에 가장 탁월한 축에 든 감독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상업적으로 성공할 때도 있었고 이번에는 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탐정호 기동은 이 사람은 정말 그 좀 더 진짜 두고 봐야 된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자본을 계속 투자해줘야 된다. 아 받으시나? 그런 게 어딨어. 반칙이지. 공익적 차원에서 좀 투자해줘야 된다. 그런 나도 느낌이 그러긴 듭니다. 바라지만. 네. 저는 이 정도 감독을 이렇게 조성희 감독. 네, 조성희 감독. 구피디는 어떤 감독들? 일단 한 명 해야 될 분이 있잖아요. 그치. 그 중에 저는 근데 사실 뭐랄까 뭐 신인 감독 주목한 신인 감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냥 남 얘기하듯이. 왜냐면 뭐 이분들 중에 같이 작업하고 싶은데 같이 작업하고 싶은데 막 막 그 순서도 기다리기 힘들고 막 이런 감독님들부터 해서 난 진짜 이 감독이랑 언제 피드로서 난 이 감독이랑 언제 한번 작업을 해보나 막 이런 감독들도 있고 그런 얘기 좋아. 뭐 이런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우리 팟캐스트인데 영상 편지 할까? 영상 편지. 사실 제가 그 뭐 그냥 관객으로서 지금은 뭐 영화 뭐 프로듀서로서 이게 아니라 제가 관객으로서 되게 열광했던 감독은 저는 숨바꼭질을 만들었던 허정 감독을 허정 감독. 그렇죠. 단편 영화를 처음에 봤었는데 저주의 기간이라고 그게 아마 미장센에서 그 절대 악몽 거기서 상을 받았을 거예요. 최우수상을 받았던 작품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 그 저주의 기간이라는 단편 영화를 보고서 정말 너무너무 인상이 깊은 거예요. 그 뭔가 이렇게 하나씩 자 원하는 대로 돼가지 않는 어떤 이제 중산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중산층 가족이 있는데 이제 그 딸이 2년 전에 잃어버린 개를 찾아 이 모든 저주가 다 풀린다. 그래서 이제 개를 찾는 막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듣기만 하면 플란타지에게 갖고 웃길 것 같고 막 재밌어요. 고등학생이 주인공이고 막 이런데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보는 내내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뭐랄까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영화는 어떤 그 도시인 현대인의 그 끝없는 불안과 공포 이런 거를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내러티브지만 쓱 건드리고 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데뷔를 한 게 숨바꼭질이에요. 숨바꼭질을 전작의 어떤 저주의 기간. 근데 이게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분은 이 감독은 그 숨바꼭질을 장편을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서 단편 영화 졸업 작품이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졸업 작품을 만들기도 전에 장편 데뷔를 한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졸업 작품으로 만든 단편 영화 숨바꼭질 이후 작품인데 주희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도 너무 너무 재밌어요. 단편 영화인데 그 뭐랄까 이제 약간 빈민촌에 사는 한 여자애가 있어. 그리고 그 같은 반에 이제 자기가 선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옆에 이제 그 멋진 아파트에 사는 애가 있어. 얘가 이제 말하자면 저주를 계속 주문을 걸어서 저 여자애가 자기가 선망하는 그 여자애가 되려고 그래. 그래서 됐어요 심지어.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만 되면 안 되니까 그 빈민촌에 혼자 몰래 자기가 이렇게 돌보고 있는 자기 친동생이 있는데 걔를 저 집 동생으로 이제 바꿔야 돼. 이게 이제 이 얘기 미션이야. 이 집 말도 안 되잖아. 근데 보면 이 저주의 기간이나 이 주희라는 영화를 보면 결국에 숨바꼭질에 담겨 있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집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계층에 대한 거, 그리고 이 공간적 대비, 그 낡은 그렇죠. 아파트와 고급 아파트, 뭐 이런 공간적 대비 이런 그 모티브들이 응축돼서 상업 영화적으로 빵 터진 게 이제 말하자면 숨바꼭질인 거지. 사실 숨바꼭질은 되게 의미 있는 영화인 게 왜냐하면 스케일이 굉장히 작고 그런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공포 영화도 아니고 스릴러 영화도 아닌 공포 스릴러 그 중간 어느 정도쯤으로 딱 그 포커스를 잡아서 결국에 성공을 시킨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주의 기간이나 주위에서 나오는 뭔가 모를 그 주술과 뭐 이런 것들의 이미지가 그 사실 맥거핀으로 쓰이죠. 그 형의 존재. 사실 그 형의 존재는 숨바꼭질에서 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미스테리를 만들어주는 그 이제 그 걸로 쓰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명하게 장치를 잘 만들어요. 그렇죠. 영화적 장치. 네, 상업적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작들이 남아 있었고 이제 장산범이라는 영화 만들었어요. 염정환 씨 주연의 예, 신작. 그 이제 장산범 보면 이렇게 도시괴담이 아니라 이렇게 괴담 전설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이제 그 하얀색의 옛날 그러니까 이제 실제 하는지 아니 내시 같이 이제 그런 어떤 이렇게 괴물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이제 괴물인데 장산범이라고 그걸 모티브로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다는데 상당히 기대가 돼서 올 여름에 개봉을 할 줄 알았는데 올 여름을 지나간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곧 개봉을 곧 예봉을 할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제가 듣기로 단편도 되게 열심히 만들고 그 다른 이제 사람들의 평에 의하면은 아마 영상원 출신인데 영상원에서 다른 영화의 스태프들도 되게 많이 뛰었을 거다. 뭐 가장 많이 뛴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배우들도 조단혁 배우들도 많이 나왔어요. 우정 감독이. 재밌네. 표정이 재밌어. 아무튼 예 그리고 저는 또 한 명의 감독 중이라면 노덕 감독. 그렇죠. 연애의 온도라는 영화 만들었고 작년에 특종 양천살인기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그 연애의 온도 같은 경우가 정말 그 상업 영화의 온도를 제대로 잘 맞춘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감독의 개성과 그다음에 영화의 주제 소재 그러니까 그런 연애 영화를 로맨틱 코미디로 흐르지 않고 밸런스 있게 딱 만들고 굉장히 또 보면 능수능란한 영화 만든 게 이게 상업 영화 데뷔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제 기대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당시에도 영화 굉장히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김민희 씨가 화차로 완전히 이제 연착륙 이제 빵 터트린 다음에 또 이제 연애의 온도로 이제 완전 이제 굳히기를 한번 딱 하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특종 양천살인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약간 호불호 많이 갈려요 이 영화도.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저도 작년 영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극장에서 못 보고 IPTV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그 너무 저평가받은 영화다. 그 상업적으로는 또 제가 보기에 뭐 손익분기점 원저리였던 것 같은데 좀 상당히 저평가받은 영화고 그 각본상 후보가 돼야 되는 영화가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언급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언급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노덕 감독이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임순례 감독님이나 변영주 감독이나 이런 분들처럼 여성 감독 뭐 신수원 감독이나 분처럼 여성 감독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부각되지 않은 그러니까 상당히 상업 영화 컨벤션 안에서 그 디테일을 추구하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특정 양천살인기 같은 경우는 그냥 또 보면 저게 여성 감독이 만들었는지 뭐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주인공도 이게 그렇죠. 스릴러 연쇄살인범을 쫓는 영화 얘기로 갔다가 계속 얘기가 확 변하잖아요. 근데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분명히 있는 영화라서
저는 평가받을 만한 그리고 또 지지를 받을 만한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작품 다 각본을 썼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특종 양천사랑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를 구해봤어요. 영화를 본 다음에. 근데 시나리오보다 연출이 훨씬 좋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드물잖아. 네, 근데 그리고 그 장면, 영화 그 매 씬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비어 있지 않고 촘촘하게 연출이 다 되어 있어요. 보면 저는 약간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한데 이렇게 어떨 때 영화 보다 보면 뒤쪽에 서서 연기하고 있는 엑스트라 볼 때 있거든요. 앞에 있는 주연보다. 그러면 뒤에 있는 배우 엑스트라들이 촘촘히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보면.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전체가 뭐 하나 거슬리지 않고 빠지지 않고 다 꽉 차 있는 것 같은 씬들을 만드는. 김대명 씨의 연기는 뭐 네. 그런 근데 그 특종을 보면서 와 저렇게 어떻게 꼼꼼하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채워놓고 또 하나하나가 다 디테일들이 다 살아있는 있을 수 있을까. 특히 왜냐면 거기 몹씬이 많아요. 막 기자들 때로 덤벼들고 이런 거 약간 좀 느슨하게 연출하면 앞에서만 연기하고 뒤에서는 막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고 막 이런 모든 영화가 다 똑같아. 몹시 모든 영화가 다 똑같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거 다 똑같아. 그러니까 형사 나오고 기자 나오고. 그냥 저기 따서 붙였어도 그냥 거의 어색하지 않을. 막 본고에 다른 소속사 기자들이 막 본고에 모여 있고 막 이렇잖아. 그렇지. 근데 그런 디테일들이 너무 좋아서 이 이제 감독 또한 차기작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이 영화가 그때 그러니까 마케팅 과정에서 약간 코믹 이런 쪽으로 이제 조금 갔는데 이제 조정석이 나오고 그러니까 초반에랑 좀 거리가 있는 영화. 초반에는 코믹하잖아요. 그러니까 스릴러를 알고 봤는데 있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포커싱을 하기에는 영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장르성이 굉장히 강한. 그리고 그런 거 같아요. 이 영화도 마케팅하기 어려운 영화야. 그러니까 그런 표현 비밀은 없다처럼. 우리 옛날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부터 그 서포머 징크스라고 두 번째 이제 뭔가를 만들 때 첫 번째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힘들어하고 그리고 결국에 그 서포머 징크스를 깨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지. 이제 다 두 번째 영화들에 대해서는 특히 첫 번째가 뭐 성공을 하든 아니면 평가를 받든 그러면 이제 짐을 굉장히 많이 지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종처럼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로 쉽지 않지만 또 쫙 밀고 나가는 이런 뚝심이 있는 감독이라 세 번째는 도대체 또 어떤 영화로 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얼마 안 남은 오리지널리티가 아직 있는 자기가 각본을 쓰고 그걸 또 끝까지 세세하게 연출까지 다 조율하는 옛날식 말하자면 약간 구식 감독인데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런 감독들이 또 상업영화계에서 어떻게 생존할지 좀 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 영화 보면서 뒤에 가면 진짜 아까 얘기했는데 장르적 힘으로 쭉 가잖아요. 얘기가. 근데 몇몇 구성은 약간 아슬아슬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벌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쪽 길로 가지. 그런데 이제 갑자기 뭐가 이렇게 나와서 단서가 나타나서 막 거기로 또 간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뭐 장르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컨셉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나는 또 굉장히 독특한 장르 영화였는데 이게 자꾸 이제 그 초반에 코미디처럼 이렇게 조정석 캐릭터 때문에 갔다가 조민찬 배우의 캐릭터죠 사실은 배우 자체가. 그리고 헤매는 과정이 코믹스럽잖아. 그런 건 이제 코믹스인데 그게 전형적인 어떤 코믹 그런 건 또 아닌데 이게 그런 면이 있었죠. 유관장은 뭐 언급할 만한 분이 없나요? 아니 두 명 했잖아. 꼭 설명해야 돼요? 아니 그분 허정 감독하고 그분은 너무 노골적인 외자 감독만 하셨으면은 오묘 감독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부러 고른 것 같아. 너무 심사숙고해서 외자로 골랐어. 이제부터 데뷔를 하려면 한 자씩 떼고 두 자로 그냥. 김휘 감독 있는데. 허정 노덕 유반장 혹시 있습니까? 저는 아빠 막 안 하겠다고 자신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저는 이제 영화 보면서 감독들을 보지 않은 지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감독님 왜 그러세요? 근데 궁금한 감독이 있어요. 왜냐면은 데뷔작이었는데 되게 인상적으로 봤는데 작업을 안 하시고 계셔서 민용근 감독님. 민용근 감독 시나리오 고르고 있는 분이야. 근데 지금 그러면은 그 화제작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의 근황을 이렇게 혹시 그 우리 또 엉클조가 많이 아시니까 해화동 되게 좋고 해화동에 10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6년째. 네, 그때 되게 충격적이고 그때 독립영화 쪽에서 나왔을 때 그 퀄리티나
그 깊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만나고 싶습니다. 컨셉을 한번 합시다 그럼. 뛰어났었는데 그 뒤로 소식이 아직. 감독님 어디 계세요? 그 해화동 이후에 여기저기서 연출 제안을 조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청년 필름하고 시나리오를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김정광수 그 대표님은 미용은 이제 시나리오를 안 쓴다. 그 미용 감독은 열심히 쓰고 있다. 지금 이간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그 정동진의 부모님하고 오셔서 열심히 수영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최근 정말 최근 근황이네요. 정말 근황이군요. 그래서 저도 기대되는 감독이고 아마 아이템이 있고 시나리오를 계속 지금 디벨롭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감독들이 시나리오를 거의 완벽하게 막 초고, 수정고, 막 계속 재고까지 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 이렇게 뭐 첫 작품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시나리오 작업하다가 무너져 내리는 감독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 개선될 여지는 없나요? 여전히 시나리오는 감독들이 다 써와서 아니요 지금 뭐 대다수가 아니에요. 사실 이제 감독들이 시나리오를 계속 쓰는 감독들은 뭐 소수예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 뭐 시나리오 작가들이 좀 이제 한국 영화계에서 좀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뭐 감독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독립영화 쪽에서는 아직도 많이 그렇죠. 뭐 독립영화야 그 맛에 또 하는 거지. 그렇죠. 자기 얘기를 자기가 풀어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뭐 어디나 시나리오 쓰는 거 제일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힘들어요. 근데 또 그러고 또 남이 써주겠다고 하면 안 만족을 준다. 못해. 그렇지. 만족을 못해.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지. 박찬욱 감독과 뭐 정석영 작가처럼 이런 서로 이렇게 그런 파트너십이 딱 이게 돼서 있는 감독. 박찬욱 감독 항상 그거를 하거든. 예전에 이무영 감독과 이제 박리담회라고 그래서 했었고 항상 좀 그런 이제 파트너십 그런 거 중요시하지만 그래도 인터뷰하다 보면은 참 그 힘들다고 그런 작업이 너무 힘들다고. 왜 시나리오 작가가 없나요? 맨날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랬잖아. 왜냐하면 좋은 시나리오 작가들이 다 감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최동원 감독도 감독 되기 전에 굉장히 시나리오 잘 쓰는 사람이었고 박훈정 감독도 그렇고 뭐 장진 감독도 뭐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고 글 잘 쓰는 사람이 다 감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김지훈 감독도 그러네. 이 판에서는 감독을 다 알아주니까 네, 시나리오 작가에 대해서 되게 평가가 아까 얘기했지만 구피 얘기했지만 박하잖아요.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떼어맥히는 일도 굉장히 많았고. 아니 정말 치사해. 막 대기업들이 떼어먹는 거 보면 내 후배나 이런 친구들도 막 형 그거 어떻게 받아야 돼요?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막 계약서도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계약서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만족할 때까지 써온다 뭐 이런 식의. 그 김대우 감독도 감독하잖아요. 그렇죠. 시나리오 되게 90년대부터 쓰셨던 분인데 그분이 유명했죠. 근데 사실 이게 연관이 의외로 되는 게 신인 감독들 대부분이 작가 출신이에요. 맞아요. 실제 이제 시나리오 쓰다가 작가로 데뷔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그 얘기는 반증이 뭐냐면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감독을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는 거지. 가장 스타트가 큰 되는 거지. 네, 가장 큰 무기가 이 되는 얘기는 거죠.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기회를 주는 거죠. 독립영화 쪽에. 근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독립영화 쪽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써서 이 아이템으로 뭐 지원을 받든지 누구한테 작은 저의 투자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상업영화들은 그렇게 되기는 힘들죠. 이 감독이 쓴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뭐 기획이 들어가겠지. 뭐 태클이 들어가든가 그게 뭐 그거는 배우 때문에도 그렇고 웬만큼 이제 잘 나가는 감독이 아니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의 그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가한테 자기가 아이템을 가지고 작가한테 다시 맡겼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 감독님 혹시 근황 아십니까? 파수꾼의 윤성현 감독님. 그러네. 네, 정말 그 영화도 파수꾼도 좋았는데 한다는 얘기 되게 10년이에요. 2010년 이 영화가 그러니까. 사실은. 파수꾼 윤서영 감독님 대기업하고 계약했는데 일단은 이제 뭐 계약을 해서 작품을 준비하던 와중이었고 그리고 아마 이제 좀 본인이 원래 그러니까 그 사이에 되게 하고 싶었던 영화를 한 편을 하려고 지금 이제 잠깐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캐스팅이 된 상태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투자가 막 선뜻 되는 그런 류의 영화는 아닌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수꾼 이후에 이제 그 시선 너머에서 그 바나나 쉐이크라는 단편을 하나 만드셨고 맞다. 그 김동호 위원장님이 만드신 단편 주리에 이제 단역으로 잠깐 등장하고 그 외에 이제 작품은 또 네이버 검색한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야, 딴 사람도 할 수 있어 그런 거는. 네. 그러네요. 뭐 얘기하면 그리고 정말 또 궁금한 감독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불청객의 이영일 감독은 이게 또 이제 2010년이거든요. 이영일 감독도 어디서 우연히 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어디 작가로 들어갔다고 막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최근 근황은 정확하지가 않고 검색을 해봐야겠군요. 또 주목할 만한 감독이 저는 뭐 박정범 감독 무산일기와 산다 만든 그 지금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영화가 나올지 또 기대와 궁금증이 생기고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있죠. 왜 없겠습니까? 지금 뭐 얘기해 보니까 되게 우리가 기대하고 이런 사람이 많네. 아니 궁금한 사람들이 있죠. 네. 지금 이 감독 영화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나오나 이런 이제 분들이 있죠. 요즘 뭐 하시나 근황이 궁금한 분들. 그 엄태화 감독, 인프기 만든 엄태화 감독도 되게 이분은 다 영화 찍었어요. 엄태구 감독 형이죠. 네. 엄태구 배우 엄태구. 강동원이랑 영화 찍었어요. 아 그래요? 네. 가려진 시간? 그래서 시나리오가 되게 좋다고 그래서 바로 그 시나리오 쓰자마자 바로 캐스팅이 돼서 바로 들어가서 작년 말쯤에 그 아마 촬영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보일 만한 네, 스타 캐스팅이네. 네. 그 2014년에 항공주 만든 이소진 감독님도 작업 중이라는 작업 중에 작업 중이죠. 원래 감독님 다 준비 중이세요. 그래도 이제 궁금한 뭐 족궁왕의 우문기 감독, 거인의 김태용 감독, 거인의 김태용 감독도 하나 찍었고 여교사 김하늘 씨가 나오는 영화 이미 찍었고 돌연변이의 권호관 감독도 참 기대가 되는 감독. 돌연변이의 권호관 감독도 정동진에서 열심히 놀시던데. 진짜 최근 근황이네. 정말 최근 근황. 이번 주 열혈 청취자 소개는 누굽니까? 이분한테는 우리가 얘기를 안 했어요. 아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지금 바로 전화를 해서 듣도록 합시다. 이분은 제주도에 있는 분인데 제주도에서 암약하면서 활약을 하다가 암약? 네, 암약. 뭐 하는지 제주도 뭐 하는지 일정인가? 암약하고 있다가 갑자기 시나리오를 들고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그래서 이제 영화를 찍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사전 연락 없이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 어디니? 지금 제주도요. 제주도에 있어? 네. 우리 지금 그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어가지고.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김양희 감독의 우리 청취자 열혈 청취자 청취자의 멘트를 들어보려고 전화 연결을 했어요. 운전 중인데 이거 어떡하지? 지금 전화 연결된 분은 제주에서 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김양희 감독이에요. 올해 전주영화제에 그 시인의 사랑이라는 영화로 그 수상을 했던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죠. 그 개발비를 지원받은 영화인데요. 요즘에 제작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날이 오는구나 진짜. 캐스팅 하고 있어요. 캐스팅 잘 되고 있어요? 네, 캐스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네. 잘 되는 게 이상하지. 네, 캐스팅이 잘 안 되네요, 진짜. 지금 어디쯤을 달리고 있어, 차로? 지금 저는 제주시에서 이제 애월로 저희 집이 이제 애월인데. 애월로 이사 갔어요? 네, 이제 애월로 이사 갔는데 애월로 이제 넘어가는 중인데 오늘 덕혜옹주를 이제 보고 이제 영화 보느라고 전화 못 받았는데 무슨 주제예요? 무슨 주제인데 제가 초대된 거예요 지금? 청취자 연결이에요. 열혈 청취자 연결입니다. 그래요? 두 번씩 듣고 있어요. 팟캐스트. 네, 정말로. 그냥 사람 목소리가 그리운 건 아니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캐릭터 파악하고 있고요. 3명, 4명의 우리 다
언니 오빠들 캐릭터 파악하고 있고요. 나중에 한번 써먹으려고 누구라도. 김 기자 어때요? 김 기자 캐스팅. 이벤트 당첨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약간 막 보이스피싱이야? 할 것 같은데 절대로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예,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안 그래도 협찬을 해야 될까 말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한라봉. 한라봉 뭐 광고를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하고 저희 남편이 제주에서 뭐 무엇이든 구해드립니다. 뭐 태호 물건 하잖아요. 태호 물건. 태호는 개 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광고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돈 안 줘도 광고 해줄게. 태호 물건. 전화번호 넣을까? 태호 물건에 아닙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냥 목소리 말고. 그 문학교 서울 출신이다 보니까 시네마 테크 요즘의 영화들보다는 그 옛날 영화들을 다시 얘기하는. 우리나라 올드 팬들이 많구만. 네. 그리고 예전에 에티블루 그런 거 이야기할 때 역시 사다리 눈내는 저도 그 세대여가지고 되게 재밌었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할 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영화에 대한 리뷰도 되게 좋았는데 뭐 마이크 치미노 감독 했던 것도 좋았고요. 네.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조금 더 재밌게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 또 들을 수 있고. 그 다뤄줬으면 하는 얘기 있어요? 다뤄줬으면 저 그거 되게 재밌었어요. 배우 특집. 오늘 안 그래도 그 덕혜옹주 보고 오는데 손예진 보고 오는데 진짜 좋은 배우구나.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손예진 씨랑 이제 김혜수 씨에 대해서 이제 배우론 할 때 진짜 재밌었어요. 그 김 기자님. 감사합니다. 진짜 신선한 기자님이 지금 목숨 걸었어 팟캐스트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팟캐스트 그 이야기를 다른 영화하는 사람들하고도 공유를 했었거든요. 김혜수는 이런 육체를 파괴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뭐 그런 얘기라든가 손예진의 어떤 감정의 깊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좀 배우들에 대해서 계속 하는 것도 시리즈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배우들이 없어요. 왜 없어? 아니 작품이 없어요. 그 배우에 딱 그 맞는 작품이 딱 있어야 되는데 정확히. 혹시 엉클조가 미리 대본 준 거 아니야? 뭐 재밌다고 얘기하라고? 리얼이야 이거. 조금 준비를 했으면은 그게 아니야. 조금 더 잘 했을 텐데 좀 아쉽다 진짜. 다음 주에 제주가. 그러세요? 제주도 요즘 엄청 덥지 않아? 다음 주에 제주도 서울 온대. 김 기자를 피해서 서울로 오시는구만. 아무튼 이제 운전 중에 차를 세운 것 같은데 너무 오래 하기는 그렇고 뭐 갑자기 공회전 단속하잖아요. 갑작스러워 전화 연결에 응해줘서 고맙고 아마 지금 촬영은 언제 예정돼 있어요? 시인의 사랑은? 지금 이제 그 캐스팅 상황 보고 있는데요. 네네. 캐스팅 만약에 잘 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조율하고 있는 배우랑 지금 결정이 되면 야,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좀 원래 올해 찍을 생각이었는데 좀 밀려서 올해 겨울이나 내년 1월이나 이렇게 아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영화 완성되겠네요. 기다릴 만한 배우니까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따로 있구나. 문자 넣어라. 네네.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연 배우 캐스팅 되면 이제 좀 약간 활기를 띠겠죠. 영화도. 서울 가서 뵙겠습니다. 아이고 반가워. 안녕. 김양희 감독님. 감사합니다. 김양희 감독님 모셨습니다. 편집 잘해주세요. 서울에 오면 보자고. 운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고 안녕. 김양희 감독 연결했는데요. 영상원 연출가 연출 전공했고 시인의 사랑 굉장히 독특한 드라마로 제주 거의 한 90% 정도 제주 올로케 서울이 나올 수도 있어. 육지에 오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모니터 때문에 한번 시나리오를 봤는데 정말 흡입력 있게 단숨에 읽혀지는 되게 재밌게 잘 쓴 시나리오였고 저는 감독으로
보다 친구로 지냈던 세월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찍고 맞아, 까불고 헤헤헤 하면서 이렇게 바보같이 웃고 맨날 그러는데 언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이렇게 잘 썼지? 막 이러면서 리스펙을 하게 됐더라고요. 한때 막 처음 문학교 왔을 때 우리 막 술자리에 꼬봉처럼 부렸었잖아요. 뭐 사와 뭐 가게 가서 뭐 사와 막 이런 거 군말 없이 사오고 그랬던 참 조용하고 착했던 친구. 감독님이라고 불러요. 네, 감독님 아마 뭐 올 말 내년 초에 찍어서 내년 상반기에 아마 오픈이 될 것 같은데 내년도 기대작이에요. 시인의 사랑이라는 영화. 참고로 이 영화는 저한테 이제 프로듀서 제안을 했다가 제가 시나리오도 안 보고 거절했는데 후회하고 있어요. 저렇게 보는 눈이 없고. 아니 그때 다른 게 있었어. 아무튼 이젠 좀 옥석을 가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무튼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하니까 재밌네. 네, 우리 이렇게 불시에 그 청취자들한테 찾아가는 청취자. 왜냐면 청취자들이 우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가 찾아가니까. 네, 방심하지 마시고 언제든 전화를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네, 15화 녹음을 마쳤는데요. 더워서 그냥 짧게 했습니다. 뭐 여기 에어컨 틀어놓고 하면서 계속 덥대. 세상이 더워요. 이왕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Three, two, one. And